이제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이제 날씨가 제법 더워졌네요. 이제 힘을 내서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시간이죠. 이런 멘트를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느낌은 마치 어제일 같고 아직도 시즌이 끝난 것이 믿기지 않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우리에게 시즌 종료를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골다방 크루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수원 축구 없는 시간 각자 어떻게 그 빈 공간을 채우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이 팀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사랑의 열기를 식히지 않고 계속해서 버닝한다면 분명 이 기나긴 시간도 결국 끝이 나고 우린 새로운 시즌을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도전. 우린 또다시 힘겨운 싸움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기 전 여러분들 에너지 충전 잘 해두시고 전의를 불태워 새 시즌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숯봉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 골다방 크루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숯봉을 채우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격으로 가는 길, 승격으로 가고 있어. 꽉 잡아. 반응 좀 해주세요. 뭔데 저도 모르겠는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빈지노 몰라 빈지노? 몰라요. 실망이네. 드립 쳐봤는데 안 통했네요. 어쨌든 승격으로 가는 이 길 꽉 잡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할 거니까요. 요즘 개인 일정도 소화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오늘도 어김없이 수원팬 여러분들의 숯봉에 뽐뿌질 하기 위해 나와주셨습니다. 숯봉 전문가들 모셔봤습니다. 자, 각자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멀쩡한 거라곤 입밖에 없는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쩡한 건 입밖에 없는 이 시대의 참 독설가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주 사는 계량입니다. 숯봉 전문가라고 소개시켜줘서 청주 사는 숯봉쟁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감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어감이 조금 그러네요. 수정했습니다. 청주 사는 계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하여튼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이제 세민이, 그러니까 브라이언 님이 멀리 핀란드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네. 휘바. 아까 저기 핀란드 자일리톨 씹어봤냐고 물어봤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먼 길 갔고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얼른 복귀해서 다음 회차 때는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세민이가 꼭 해외 출장을 한 번씩 갔다 오면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K리그 이제 정규리그는 끝이 났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울산 HD가 우승을 했고요. 이제 남은 건 승강 플레이오프 대진이 확정됐습니다. 어떻죠? 누구랑 붙죠? 네, 어제 있었던 경기죠. 오늘이 11월 25일 월요일 저녁에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데요. 11월 24일 K리그2 플레이오프에서 전남 드래곤스를 서울 이랜드가 이겨서 서울 이랜드가 이긴 건 아니죠. 비겼지만 비겨서 올라갔죠. 위에 있으니까. 플레이오프 규칙에 따라서 비겼을 시 그 우선순위가 이제 정규리그 순위가 높은 팀이 올라가는 거라 서울 이랜드가 올라가고 전북 현대와 붙게 됩니다. 그 두 팀이 붙게 되고요. 나머지 한 대진론이 어떻게 되죠? 대진표가? 충남 아산과 대구가 붙게 되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일단은 분위기상 충남 아산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대구보다는. 그래서 대구가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 정말? 예. 매북이랑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북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뭐 선수 퀄리티도 그렇고 그 2차전을 하잖아요. 1차전, 2차전 이렇게 하는데 두 번 하죠. 예. 아마도 뭐 둘 다 이제 뭐 승강 플레이오프를 겪은 경험이 없는 팀이긴 하지만 남아있으려고 하는 의지가 아마 좀 더 강할 거기 때문에 매북이 살아남지 않을까. 희망은 떨어졌으면 하죠. 근데 현실은 아마 살아남지 않을까 남을 것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두 경기가 좀 다른데 첫 경기가 다 그 K리그 2 팀 홈에서 먼저 하잖아요. 두 대진 모두. 여기서 0대0으로 하면 충남 아산이 대구 홈 가서 못 이길 것 같고 그리고 그 서울 이랜드 홈에서 0대0으로 비기면 매수는 매수성에서 무너질 것 같습니다.
좀 결론이 네, 다르네요. 두 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승강 플레이오프 예측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제일 만나기 싫은 팀이 누구냐라고 하면 전 매수보다 오히려 대구였거든요. 확실한 음, 에이스 카드가 있는 팀이 딸깍 한번 나오기가 더 쉬워서 그 세징야, 에드가 딸깍이 에드가 맞죠 지금 포워드가 예. 네, 에드가. 예. 에드가 그 딸깍이 너무나 위력적일 거고 충남 아산은 이은범 선수가 부상이었는데 그게 이제 회복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회복이 못 음, 됐다면 그 두 선수의 세징야 선수도 이제 부상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 부상 선수 회복 여부에 따라서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딸깍을 막기가 좀 더 그 아산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싶고 음, 매수하고 이제 이랜드 경기는 매수성에서 0대 0으로 가고 후반전으로 이렇게 쳐질 경우에 오히려 그 선수들이 부담감이 매수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예, 들어요.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구가 살아남을 것 같고, 오히려. 그래도 그 짬바가 있어서, 충남 아산이 결국에 올라와서, 그런 단기전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전북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면요, 이게 우리가 되게 강팀이야. 강팀인데,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면은, 자, 서울 이랜드가 똥줄이 탈까요? 아니면 저도 전북이 그 똥줄이 부분입니다. 탈까요? 그리고 예. 제가 그 매수성에서 0대 0일 경우 매수성에서 힘들 거라는 게 그거예요. 부담이 네. 더 상상이 엄청나게 되겠죠. 플레이 하나하나에 플레이 하나하나에 음. 정말 긴장이 되면서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전북이 내려온다면 또 내년에 우리 승격에 또 영향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아, 보세요? 근데 저는 뭐 이랜드든 매수가 내려오든 우리가 올라오려면 다 깨부셔야 되는 팀이라 이겨 네네. 깨부셔야 되니까 전 결국엔 상관없다고 예. 생각을 하고 매수가 만약에 2부로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대환영입니다. 왜냐면 그 제가 이것도 전에 얘기했었던데 분명히 대탈출, 엑소더스가 있을 거예요. 음, 거기 있는 팀 선수들이 팀에 대한 애정보다 2부 리그를 못 견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음, 그거는 어떠세요? 이건 제 생각인데, 전북의 현 스쿼드를 보면, 클래스는 있는데, 엄청 노장급에 속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창 뛰어야 되는 이제 전성기의 나이 선수들인데, 생각만큼 성장을 못하고 더디거나, 폼이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일찍 내려오는 그런 시점의 선수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선수들이 2부 와서, 과연 그대로 내려온다 한들 통할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이분은 그 끈적끈적한 늪 같은 게 있잖아요. 스타일이. 그래서 내려와도 괜찮겠다. 우리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할 거 없이 우리는 그냥 우리 칼만 잘 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걱정할 거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때 감동적인 댓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저희 수원 팬은 아니신 것 같아요. 타팀 팬이 작성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댓글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튜브 댓글에 나루호도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타팀 팬이 들어봐도 이 컨텐츠는 정말 찐사랑이 느껴집니다. 어떤 K리그 관련 팟캐스트보다 수원에 관해서는 이렇게까지 분석이 가능한가라는 놀라움을 느낍니다. 한 시즌 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종 들으러 오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저희에게 주시는 거의 최고의 찬사가 음. 아닐까. 그렇죠. 예. 어느 팀 팬분인지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말 좀 조심하게 듣기에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고객 맞춤이 이렇게 가능하죠, 예, 저희가. 네. 한없이 작아집니다. 저희 또 칭찬에 작아질 때. 정말 저희에게 극찬이었고, 저희도 아무래도 지칠 때가 오고, 힘들고 한데, 이런 또 응원, 또 저희 팀도 아닌데, 남겨주셔서 더욱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들으러 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가끔씩이, 이제는 구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 팬분들 뿐만 아니라 타팀 팬들도 들으셨을 때 같이 있는 그런 팟캐스트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2 팬분들은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수원에서 까발리는 중이니까. 네. 그러네요. 염탐하기 네,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네.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 골다방크루 풋살 경기가 있습니다. 아직 지역이나 그 이제 시합하는 팀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모 지역에서 수원 팬분들 풋살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의 매치가 잡혔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12월 첫날로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지역이 아직 안 밝혔기 때문에 저는 지역을 말할 수는 없고 자꾸 경기라고 이렇게 비장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경기라기보단 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수원을 응원하시는 수원 팬분들을 다 같이 만나는 장이라고 생각해서 음, 그것에 더 설레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그 수육이랑 김밥을 준비하시려고 그러셨나요? 아이, 저희 동네에 순대하고 머릿고기가 기가 막힌 집이 있거든요. 어, 뭔가 운동의 느낌이 시골 잔, 나서, 시골 예, 잔치 같고. 공주 밥막걸리에, 또 빠졌으니까, 머릿고기에 또 예. 김밥을 기가 막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김밥 이렇게 해서 딱 음, 준비하려고 했더니, 끝나고 저녁 먹기 바빠서, 너무 맞아요. 예. 무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기려고 또 과하게 먹으면 안 되니까 준비 잘하고. 아니, 버너스가 근데 지금 뭐 부상병동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걱정이에요. 에이스인데. 지금 브라이언도 예. 없어갖고 뭐 그 얼마나 대단한 거 한다고 뭐 그렇게 합니까? 밑밥 가시는 겁니까 지금? 기본 실력으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종종 정말 축구를 오랜만에 하면 그 컨디션이 빨딱 쓰는 날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도 네네.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음, 몸 관리 때문에 한 2주 쉬었잖아요. 지옥을 맛보고 아, 있습니다. 그 체외 충격파 뭐 네. 받으신 분들 아실 텐데, 엄청 그거 아파요. 아프잖아요. 예, 아프죠. 예.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공식 한 경기, 비공식 한 경기, 총 두 경기 치는데 다 완패했거든요. 음. 이번에는 꼭 그 비공식이 저번에 제가 축구로. 갔던 그건가요? 네, 그건 거예요. 그것도 그거예요. 비공식 경기로 치는 거였어요? 예, 아하, 근데 그것도 예. 완패했으니까 이번에는 꼭 이기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축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키워드로 보는 24년, 24시즌 결산을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축구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명 24년 시즌 포지션별 분석 편인데요. 각 포지션별로 성적도 매겨보고 아쉬운 부분, 또 잘한 부분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요. 가볍게 그냥 축구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수비 포지션의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 제가 준비하면서 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한 회차에 그 수비, 미드필더, 공격 다 다루려고 했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내용이 너무 많아진 관계로 또 좀 세부적으로 좀 다루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비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미드필더나 공격진은 다음 회차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비 이 포지션에서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또 희귀 포지션이죠. 골키퍼 포지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골키퍼 레귤러 멤버로는 주장 양영모 선수가 닭주전이었고요. 또 그 뒤를 박지민 선수와 조성원 선수가 백업을 맡았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골키퍼 포지션의 성적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식으로 매겨주시면 되고요. 뭐 A, B, C, D 이렇게 4등급으로만 뭐 A, B 이런 거 없습니다. A, B, C, D 4등급으로만 나눠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최고의 활약, B는 준수한 활약, C는 평타, D는 낙제 이렇게 구분하도록 하고요. 포지션의 전반적인 평가니까요. 한 선수만 잘해서 좋은 점수 나올 것도 아니고 고루고루 고민하셔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골키퍼 포지션의 이번 시즌 점수 각자 평가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 골키퍼 3명의 이번 시즌 성적을 보면 양영모 선수가 28경기 23실점 8클린시트, 박지민 선수가 9경기 11실점 0클린시트, 조성원 선수가 1경기 1실점 0클린시트, 그래서 도합 36경기 35실점 8클린시트인데요. 양영모 선수는 지난 시간 브라이언 근이 언급했던 것처럼 주장을 달고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만 세컨 골키퍼였던 박지민 선수는 슈퍼 세이브를 몇 차례 보여주긴 했지만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리그 최소 실점을 했기 때문에 A를 주고 싶지만 세컨 골키퍼의 불안함, 그리고 그 불안함 속에서도 조성원 선수가 전혀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B와 C 사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낮네요. 네, 사실은 뭐 골키퍼가 잘하긴 했어요. 하지만 예, 이게 전체적으로 잘했냐라고 봤을 때는 이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좀 컸다.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사실 양영모 선수가 없었던 기간 동안에
박지민 선수가 단 몇 개라도 막아줬더라면 음,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박하지만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 독설가 다우십니다. 하긴 양영모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을 때 수원도 공교롭게 그 승점이 또 드랍되는 그 시기와 일치하기도 했죠. 그럼 강윤님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K리그2 최고의 골키퍼를 꼽아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김포의 손정현, 충남 아산의 신송훈, 음, 부산의 구상민 이런 이름들이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서 양영모 선수의 이름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양영모 선수는 올 시즌 좋은 모습을 진짜 잘했어요. 네, 예.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긍정적인 면과 아쉬운 면이 좀 공존을 했는데요. 2022년 수원 삼성의 주전 골키퍼로 자리 잡은 이후 양영모 선수는 가장 적은 실점을 기록한 시즌이 올 시즌입니다. 그렇지만 부상으로 가장 적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음, 그래서 0점대 실점률을 기록하기도 했고 또 클린시트도 8개로 말씀하신 대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기도 해서 훌륭한 활약을 했던 시즌이라고는 보입니다. 그래서 양영모 선수 개인에게는 A를 주고 싶어요. 네, 양영모 선수에게는 A. 출중한 시즌이었다. 네, 박지민 선수가 세컨 골키퍼의 역할을 맡았는데 양영모 선수의 부상 기간 수원의 골문을 지켰지만 출전하는 경기 매 경기마다 실점을 해서 좀 아쉬운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기존에 출전 시간이 적었기에 수비진과의 호흡에서도 아쉬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불안하다 느끼는 미스가 많이 경우도 났죠. 있었죠. 그래도 위기 상황에서 이제 건너스님 말처럼 슈퍼 세이브를 몇 차례 보여주기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골문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높게 평가해주고 싶지만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골키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평균적인 활약이었다 해서 박지민 선수에게는 C.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성훈 선수는 시즌 단 한 경기 출장, 그것도 교체 출장이었어서 평가를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데요. 급작스러운 교체 출장에서도 그래도 좋은 선방을 보이며 승리를 지켜냈지만 후반 막판 그 아쉬운 실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네. 평가를 하기에는 자료가 좀 부족하지만 굳이 해보자면 골키퍼에게 기대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경기력을 보였다라고 생각해서 조성훈 선수도 C, 그러면 A, C, C인데 합쳐서 B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평균이 B까지 했군요. 우리가 이 양용모 선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주장이고 또 닭주전이었고 이야기를 다뤄가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분명 우리가 강등당했던 23년 시즌에는 그때 그 골키퍼를 평가하는 수치적 지수에는 최하점이었거든요. 양용모 선수가. 물론 강등이라는 게 여러 포지션에서 연쇄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골키퍼 포지션도 분명히 아쉬운 점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2부 리그라는 점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일치월장한 느낌이에요. 이번 시즌 양용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영모 선수가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가장 발전한 점은 수비 리딩하고 빌드업 관여 부분이었어요. 이게 엄청 늘었어요. 네. 양영모가 말씀드린 대로 주전으로 뛰기 시작한 2022년부터 선방률 자체는 높은 골키퍼였습니다. 지난해 너무 많은 실점을 하긴 했지만 공교롭게도 월간 선방 순위에서도 자주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선방률은 높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막아내는 기량 자체는 훌륭하지만 팀과 융합해서 결국 수비는 수비진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수비진으로 그렇죠. 숨기게 예. 되는데 그게 안 됐기에 실점이 많았던 건데요. 이번 시즌에는 기존의 좋은 선방 능력을 바탕으로 커리어 하이인 클린시트 8회를 기록하기도 했고 부상으로 8경기를 결정하긴 했으나 28경기 23실점으로 0.82의 실점률, 경기당 한 골이 채 안 되는 좋은 실점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지적되던 수비 리딩과 빌드업 관여 혹은 이제 발밑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들에서 눈에 띄게 기량이 상승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제 수비 리딩의 경우에는 양용모 선수가 있던 경기, 없던 경기가 눈에 띄게 수비 티가 날 안정감이 정도로, 예. 차이 날 정도로 양용모 선수의 수비 리딩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빌드업에 대한 관여를 살펴보면 양용모 선수가 시즌 총 779개의 패스를 성공하면서 이번 시즌 주전으로 출전한 골키퍼 중에 부산의 구상민 선수 다음으로 많은 패스를 성공시킵니다. 이 경기를 보셨던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양용모 선수가 적극적으로 전진해서 패스를 받아주기도 하고 또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불안감 없이 차분하게 공을 처리해내면서 후방에 안정감을 더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네, 또 좋은 분석해 주셨고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 말씀해 주셔서 23년도 양영모 선수의 기록을 살짝 말씀드리면 네네. 36경기 54실점 6클린시트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의 기록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리그의 차이와 팀 성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수치를 단순하게 비교하면은 힘들지만 그래도 확실히 기량 면에서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현모 선수는 되게 발밑이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예, 예. 발밑도 올 시즌에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내년에도 혹시나 지금과 같은 폼을 유지한다면 저는 진심으로 국대 발탁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아, 2부에서는 뭐 그렇군요. 최고의 골키퍼였으니까요. 뭐 음, 조현우 선수를 넘을 수 없다 하더라도 주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보로는 발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해봅니다. 아무래도 주장으로 선임된 이후에 양용모 선수는 굉장히 그 이미지가 샤이했거든요. 음, 예, 그런데 적극적으로 굉장히 변했고, 소리도 잘 치고, 그러면서 리딩 능력이 늘어났다라는 게 확 와닿았었고요. 그다음에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그게 보여요. 보면 또 발밑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아무래도 이 양영모 선수의 이번 시즌 커리어 하이를 이끌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PK도 선방 하나 했죠. 어, 이번 시즌. 예. 브라이언 발 섹시한 표정. 원래 양영모 선수가 이 PK 선방률이 정말 극히 낮은 편인데 올 시즌 선방한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에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양영모 선수 커리어 하이 내년에도 이어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대로 박지민 선수가 양영모 선수의 부상 공백을 채운 경기가 꽤 길었는데 이 부분 팀의 성적도 같이 부진했다고 보거든요. 돌이켜보면 좀 어떠세요? 이 박지민 선수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더 발전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더 증명해 보여줘야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박지민 선수가 출전한 9경기에서 수원은 3승 3무 3패를 기록했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9경기 모두 실점을 기록합니다. 뭐, 음, 물론 모든 실점이 골키퍼의 잘못은 아니지만 양영모 선수였다면 막지 않았을까 하는 실점 장면이 몇몇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골키퍼의 불안함은 단순히 골키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골키퍼의 맞습니다. 안정감이 네.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 점에 있어서 박지민 선수는 높은 점수를 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양영모 선수가 복귀하면서 다시 자리를 내줬거든요. 이 말은 실점을 떠나서 안정적이지 못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년이 아마 이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진짜 보여줘야 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세컨 골키퍼로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강효님 코멘트도 들어봐야 되겠죠? 네, 그 박지민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9경기에서 11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선수 개인적으로는 좀 운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게 양형모 선수가 부상당하면서 팀을 이탈했던 그 순간들이 9경기가 또 이번 시즌 팀이 가장 부진하던 시기 중 하나였어요. 맞아요. 네, 5월에 5연패 기간과 그다음에 그 양형모 선수 부상으로 이탈을 한 더운 7, 8월이었죠? 그 기간. 8월 예, 8월, 9월이었던 9월인가. 예. 8월 9월. 예. 그러면서 본인의 기록도 굉장히 아쉽게 됐습니다. 프롬통산 총 16경기를 뛰었는데 그 중에 9경기가 이번 시즌이었던 걸 감안하면 어린 선수가 그래도 경험 없는 선수가 열심히 해줬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는 이번 시즌 전까지 7경기 프로 뛰었는데 이번 시즌에만 9경기를 뛰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경기 결과가 좋지 않으면서 본인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졌는데 기회를 얻은 타이밍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내년을 스스로도 기대해 볼 만했을 텐데 제 개인적인 기준에선 좀 냉정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긁지 않은 복권에 대한 기대감에서 반쯤 긁어본 복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박지민 선수가 아직도 2000년생이에요. 거기다가 그 상주 입대해서 군복 모두 해결한 군복제도 걸로 해결했죠. 알고 예. 있습니다. 2000년생이면 지금 20살 중반이니까 아직 어린 나이고 또 신체적인 조건이나 선방 장면에서 보여주는 순발력 등은 기대할 만한 요소긴 하거든요. 우리가 양양모 선수나 과거 노동건 선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또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어쨌든 K리그에서 어엿한 주전으로 뛸 수 있게끔 노동원 선수도 포항에서도 뛰었고 수원 FC에서도 주전으로 뛰었으니까 우리 팀에서 뛰었고요. 그렇게 성장한 걸 생각하면 골키퍼는 경험이 쌓이고 뒤늦게 더 개화하는 성장이 열리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서브 키퍼로 본인이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다려볼 수 있는 요소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직까지 기대감은 그래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박지민 선수 진짜 다음 시즌 중요합니다. 도끼를 품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키퍼 포지션은 특수 포지션이라서 주전을 밀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이 선수도 경기 감각이 계속해서 떨어질 거고 자신감도 굉장히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극복하는 거는 결국에 본인인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이걸 훈련 때 보여주고 더 마인드 컨트롤도 더 해야 될 거고 또 수원에서 애지중지 키운 또 유스 출신 골키퍼니까 저도 아직 남아있는 게 더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도끼 품은 선수로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조성훈 선수도 짧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잠깐이지만 괜찮은 면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다음 시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함께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정말 짧은 시간이었죠. 26라운드 안양전 교체 출전 한 경기. 근데 그 한 경기도 아닌 후반전 45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만 보자면 비록 후반 막판 실점이 있었으나 안양이 시도한 4차례의 유효 슈팅 중에 3개를 막아냈고 공중볼 처리에서도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발도 나쁘지 않아서 빌드업이 되는 골키퍼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본인에게 오는 패스를 문제없이 처리하기에는 괜찮았다라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이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고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다 느꼈던 박지민 선수에게도 밀렸죠. 밀렸기에 좀 의아했지만 아직 98년생으로 미래를 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건 아직 군면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 되죠. 네, 뭐 수원에서 좀 잘 몸을 만들어서 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서 경쟁을 한다면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 선수 자체가 친화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영상에서 보여주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남아서 경쟁을 하면 좋은 자원일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는 조성원 선수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현모 선수가 남는다면 사실 넘버원이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세컨 골리를 확실하게 꿰차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면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서드 골키퍼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서드 골키퍼를 볼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선수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아마 본인이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뭐 어떤 선택이 나오든 또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조성원 선수가 보여줬던 그 해피 바이러스 그 스쿼드에서 보여줬던 그런 또 분위기 메이커 굉장히 좋았거든요. 해피 바이러스가 아니라 실력으로도 스쿼드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니까 조성원 선수는 이번 시즌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현모 선수가 내년에 FA라고 하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절대적으로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수원이 새로운 수문장을 찾아야 할까요? 원래 수원은 국대급 골키퍼 자원을 보유했던 전통적으로 팀이라는 점에서 양현모 선수가 그 급의 활약을 내년에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일단 양현모 선수는 올해의 폼을 봤을 때는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현모 선수를 대체할 만한 매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도 아마 영입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또 금전적으로 보더라도 재계약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양현모 선수에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뛰어난 반사신경으로 선방 능력이 매우 우수하고 침착함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만 여전히 발밑이 뛰어나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공중볼이나 포지셔닝이 좋은 선수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재계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재계약 한 표 나왔고요. 저도 당연히 함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력적인 면이에요. 이번 시즌 보여준 폼이 너무 좋았고 팀의 주장으로서도 선수들을 잘 이끌었어요. 구단 영상들을 이렇게 통해 공개된 라커룸 대화에서도 거친 말이나 뭐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의도를 차분하게 그렇죠. 분명히 전달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줬고 또 지난 시즌에 비해 일치월장한 수비 리딩을 보여줬습니다.
폼이 유지된다면 실력적으로는 당연히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승격 실패로 구단이 모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양형모보다 더 좋은 자원을 데려오려면 분명 양형모보다 더 돈을 높은 써야 몸값에 아마 이적료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투자가 필요한 다른 포지션이 많은 상황에서 양형모 선수의 재계약은 팀의 자원 운영에 있어서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양형모 선수가 91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이제 30 중반을 바라보는 노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나요? 네,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온 선수라 그럴 거예요. 와, 네. 시간이 참. 예. 이 부분 때문에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아요. 네, 우선 골키퍼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선수의 전성기가 좀 더 오래가기도 하고 대표적인 예로 정성용 선수를 들 수 있죠. 우리 팀에서 전성기가 끝났다고 해서 가와사키를 갔는데 제일 간데. 예. 가와사키에서 최고의 골키퍼로 날리면서 수많은 컵들을 들어올리고 있죠. 그리고 또 현재 양형모 선수만큼 수원에 오래 몸담는 선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클럽의 정신과 유산을 이어줄 선수이기도 해서 리더로서 또 이끌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거는 또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번 시즌 수원의 골키퍼 라인업은 K리그2에서는 상당히 수준급의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유망주 자원과 어쨌든 K리그1 경험이 있는 선수 그리고 주전 골키퍼 이렇게 갖췄기 때문에 그리고 박지만 선수나 조성원 선수도 경험을 더 쌓는다면 성장할 만한 포텐셜이 있는 선수라고도 보기 때문에 이 라인업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훈 단장님 이거 듣고 계시다면 재계약 1순위입니다. 반드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양형모 선수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작년에 우리가 강등당했을 때 이 선수 안 떠나고 뭔가 그 책임감을 갖고서 남았거든요. 예, 그게 정말로 왜 제가 좋아했던 선수들은 강등당하니까는 많이들 떠났더라고요. 저는 떠난 선수 안 봅니다. 예, 팀의 엠블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떠나서 그 팀에서 그냥 잘하든 말든 우승컵을 안 들어올린 보는데. 그 선수가 만약 전화를 준다면 아예 안 받습니다. 어, 수신 거부. 쏘신 거보다 번호를 알아야 하지.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서 충성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그 강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서 남아서 최선을 또 다해준 이 양형모 선수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내년에도 재계약이 꼭 돼서 좋은 활약, 올해 보여주셨던 더더 말고 이 활약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골키퍼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다뤄봤고요. 이번엔 수비 포지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앙 수비진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보통 센터백이라고 부르죠. 우선 중앙 수비로 레귤러 선수들을 보면 한호강 선수가 있을 거고 장석환, 조윤성, 백동규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정현 선수는 한 경기 잠깐 나왔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박대현 선수도 군입대 문제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 멤버들 보셨을 때 이 선수들이 구축했던 수원의 중앙 수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24년 시즌 수원의 수비진은 기록상으로는 굉장히 훌륭을 했습니다. 네.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하여서 다들 아시다시피 35실점으로 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한 수비진이고요. 기록을 좀만 더 살펴보면 태클은 총 245개, 경기당 6.81개로 리그에서 10위 수준. 그다음에 상대방의 공을 뺏어서 소유까지 하는 인터셉트는 총 356개로 경기당 9.89개로 리그에서 13위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죠? 낮네요. 네, 반면 상대방의 드리블이나 패스를 끊어내는 차단. 이거는 끊어서 공을 루즈볼로 만드는 거예요. 총 726개, 경기당 20.17개로 리그에서 2위. 그다음에 루즈볼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는 획득은 총 2,945개, 경기당 81.81개로 이것도 리그에서 2위입니다. 이건 또 굉장히 높죠. 높네요. 네,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것을 해석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고 또 개인의 어떤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다르죠. 네, 제가 기준에서 보는 해석은 개인 기량이 중요한 태클이나 인터셉트가 좀 적었고 네, 선수들의 포지셔닝이나 활동량이 중요한 차단과 획득이 많았다라고 봐요. 즉 선수 각자의 기량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좋은 위치 선정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를 잘했다. 다르게 보면 이 좋은 위치 선정이라는 것은 수비적인 전술이 좋았다고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위치 선정과 활동량도 개인 기량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 태클이나 인터셉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술의 영향을 더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평점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평점을 보자면 이건 B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저 실점했는데 B. 네,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로도 들리네요. 약간. 그렇습니다. 뒤에서 또 이야기 볼 예정이고요. 건너스님 또 이어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표가 최하위인 게 태클하고 인터셉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우리 수비진의 기량이 떨어진다라기보다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시간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 예, 수도 있겠다. 우리가 수비하는 그런 시간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좀 수치가 낮게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제 해석이고요. 일단 먼저 중앙 수비수가 어땠냐를 얘기하기 전에 확실한 수비 조합이 갖춰지지 않고 시즌 내내 계속해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예, 이 부분이 매우 아쉬웠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시즌 막판부터는 조윤성, 한호강 조합이 계속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조합이 시즌 내내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중앙 수비수를 골키퍼와 같이 학점으로 평가를 한다면 저도 강현님과 마찬가지로 B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B라고 평가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뇌절 수비입니다. 예, 수비수는 특히나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집중력을 네. 끝까지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 수비수들은 마크맨을 놓치거나 어이없는 실책으로 인해서 실점을 내준 장면이 꽤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특히나 세트피스에서 상대의 맨마크를 놓쳐서 프리로 헤딩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되게 아쉬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빌드업인데요. 근데 이 빌드업이라는 거는 전술과도 연결되는 거라 이게 온전히 수비수들의 능력만을 탓할 수는 없지만 후방 빌드업과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는 것에 매우 취약했고 약점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이 부분이 시즌 내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중거리 패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수비수들의 패스와 빌드업 능력이 전체적으로 매우 아쉬웠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 최저 실점을 했기 때문에 두 분 다 극찬할 줄 알았어요. 이 수비진 자체에 대한 센터백에 대해서. 근데 의외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 그리고 여기서 네. 건어스님 말에 보태는 것보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뇌절 수비라고 하셨는데 뇌절이라는 뜻이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지겨워졌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뜻을 말한 게 아니라 집중력을 잃었다. 네, 그렇죠. 뇌를 네. 잠깐 중단시키고 네. 뭐 이런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순간적으로 자꾸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놨다.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약간 이번 팟캐스트의 킥이 될 것 같습니다만, 자, 분명 우리 이번 시즌에 최저 실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 수비 너무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팬들이 와닿는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팬분들께서 꽤나 불안해하셨던 건 사실이거든요. 한 골차 승부에서 실점을 하거나 극장골도 뭐 꽤나 내줬죠. 우리 최저 실점인데 수비가 왜 이렇게 불안하다고 느낀 걸까요? 또 지금 K리그2 베스트 11 그 후보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골키퍼, 그 다음에 우리 수비진, 포백 라인 다 해서 조윤성 선수만 지금 후보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성적이 6위로 쳐졌기 때문에 많이 좀 선정되기 힘들었겠지만 이런 거 봤을 때도 최저 실점이라는 그 수치에 뭔가 가려져 있는 게 아닐까요? 일단은 조윤성 선수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좀 의외네요. 일단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질문에 들어있었던 이제 한 골차 승부에서 실점하거나 극장골이 들어왔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윤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기를 감정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라고 싶고요. 일단은 상대는 우리를 상대로 라인을 내리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라인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상대가 철저하게 역습 위주의 전략을 들고 나오니까 알면서도 당하는, 그리고 비슷하게 계속 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록보다 더 많아 보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실점인데요. 수원이 총 35실점을 했는데
그 중에서 후반에 먹힌 골이 23골입니다. 그리고 맞네요. 예, 네. 후반 40분 이후에 먹힌 골이 뭐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는데 8골인가 9골이에요.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러니까 버저비터 맞고 지거나 비긴 경기가 많다 보니까 팬 입장에서는 더 그렇게 느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유님 시선은 어떠십니까? 매우 동의를 하고요. 기록을 얘기하기 전에 K리그 2 베스트 11 그 대상자 중에 건어스님과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한 충남 아산의 황기욱과 이은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백에 역시 들어갈 만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선수는 정말로. 그럼 이제 다시 수원으로 돌아와서 데려왔으면 좋겠네요. 네. 안 돼서 우리 팀 오면 좋겠다는 선수들 중 하나죠. 어쨌든 수원은 이번 시즌 총 10패를 기록했는데요. 수원보다 적은 패를 기록한 팀은 안양밖에 없습니다. 충남, 아산, 김포, 수원이 10패로 두 번째로 적은 패를 기록했어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무승부가 많은 것이 이번 시즌의 문제였습니다. 현재 실점도 굉장히 많았고요. 기록을 통해서 이유를 더 살펴보면 이번 시즌 최저 실점 탑 세 팀을 순서대로 보면 수원, 안양, 김포입니다. 수원은 35실점, 안양은 36실점, 김포는 41실점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클린시트라고 하는 이 세 팀의 무실점 기록을 비교해보면 수원은 8회, 안양은 13회, 김포는 12회였습니다. 우리보다 골을 더 먹은 팀들이 클린시트가 훨씬 많아요. 특히 6골이나 더 실점한 김포보다도 클린시트가 5회 적습니다. 김포가 12회, 수원은 8회니까요. 4회군요. 4회 적습니다. 2골 이상 실점한 다실점 경기.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실점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2골 이상 실점한 경기를. 이 다실점한 경기를 찾아보면 오히려 수원은 6경기, 안양은 8경기, 김포는 10경기입니다. 예, 수원은 다실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클린시트가 적다. 이걸 해석해보자면 적은 실점을 허용했지만 무실점 경기가 적을 정도로 많은 경기에서 실점을 했고 다른 팀들은 다실점한 경기가 있더라도 무실점을 하는 경기가 많았다. 우리는 실점을 많이가 아니라 자주 허용했다. 그것이 수비적으로 아쉽거나 불안하다는 인상을 주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경기에 4골을 실점하고 3경기에서 무실점하는 것이 4경기에서 매번 1실점 하는 것보다 승점 쌓기에 훨씬 좋잖아요. 그게 훨씬 안정감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비 선수들이 왜 베스트 11에 들지 못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골키퍼 부분 지표를 하나 가져오게 됐어요. 이 골키퍼 부분에서 얘기할까 했지만 수비와 같이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 실점 값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 방송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얼마나 득점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는 기대 득점 값이 있다고 득점값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실점 가능성이 높았는지를 살펴보는 기대 실점 값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기대 실점 값은 영어로 XGA라고 표현합니다. 득점 값이 XG 값이라고 하죠. 이건 XGA 값입니다. 이번 시즌 수원의 기대 실점 값은 1.4 XGA예요. 다른 팀과 비교를 해보자면 가장 기대 실점 값이 높은 천안이 1.63 XGA, 제일 낮은 이랜드가 1.25 XGA입니다. 경기당 1.25골을 먹을 만했다. 서울 이랜드는, 천안은 1.63골을 먹을 만했다라는 거죠. 수원은 그 중간 정도인 1.4골 정도를 먹을 만했던 위기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록상으로 XGA 값을 보면 이 리그에서 8위 정도입니다. 값이 낮을수록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최소 실점을 기록한 팀답게 좀 낮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실점과 비교해보면 좀 다르게 읽히는데요. 수원은 36경기 35실점으로 경기당 0.97실점을 기록했어요. 기대 실점값에 비해 굉장히 적은 실점을 기록했죠. 이것을 이해해보자면 수비가 좋았다기보단 골키퍼의 선방으로 막아낸 경기가 많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비 자체는 리그에서 중상위권이었고 골키퍼의 선방률이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최저 실점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중앙수비, 특히나 수비진의 중앙수비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중앙수비, 그러니까 센터백 조합 감독들이 원래 변화를 잘 주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느 팀을 보더라도 이번 시즌 수원은 이 센터백 조합만 많은 조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상대의 맞춤일까요? 아니면 어떤 선수도 감독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무한 경쟁?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부상과 퇴장의 변수가 컸죠. 시즌 초반에는. 시즌 초반 조윤성 선수와 한우광 선수의 조합이 주전으로 됐었는데 네, 맞아요. 첫 경기부터 조윤성이 퇴장당하면서 자리를 박대원 선수가 메우기도 했고
또 5라운드 충북 청주전에서는 한호건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해서 조윤성, 백동규 선수의 조합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백조 라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죠. 뭐 이후 이 백조 라인이 좋은 경기들도 있었지만 연패가 시작되고 13라운드 부천전 퇴장 등 수비 조율은 좋지만 백동규 선수의 이 불안감이 노출되면서 백동규 선수의 입지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부터는 측면을 활용한 빌드업이 주 공격 방법이 되고 센터백에서 사이드백이나 윙어에게 전달되는 패스가 중요시되면서 시즌 초에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했던 장석건 선수가 본격적으로 센터백으로 기용되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그 백동규 시점에 선수가 그렇죠. 좀씩 사라지고요. 근데 또 거기서 우리의 빌드업 전술이 상대팀에게 파괴되고 주전 골키퍼 양영모 선수의 부상으로 안정감이 사라지면서 센터백 조합이 계속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즌 말에 들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조윤성, 한호강 선수의 조합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실점에서 무너지진 않더라도 실점이 잦았고 그것이 선제 실점이었고 클린시트가 없이 매경기 실점하다 보니 완벽한 선발 조합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기도 해요. 변성환 감독은 센터백에서 빌드업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서 또 높은 위치에서의 전진 수비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뒷공간 역습에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감독의 수비 전술이 좀 흔들렸고 그러면서 선발 조합이 계속 바뀐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커너스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의도가 뭔지 예측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네네. 뭐 왜 그런지를 모르겠고 그 변상환 감독이 부임하고 초반에는 그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백조 라인이 가동이 됐었는데 이때는 한호강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있는 선수가 조윤성, 백동규밖에 없긴 했어요. 근데 이제 한호강 선수가 복귀하면서 백동규 선수와 잠깐 합을 맞췄었는데 바로 이제 문제가 드러나 버렸죠. 그러면서 한호강, 장석환 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뭐 나름 나쁘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전문 네네네. 센터백이 신선했어요. 네.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약을 괜찮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저는 변성환 감독이 기본적으로 좀 어린 선수들을 기용하려는 서양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석환 선수가 센터백으로 기용이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8월 31일 충북 청주전 전반 2골을 먹히던 경기에서 장석환 선수가 후반 시작과 함께 조윤성 선수와 다시 교체당했죠. 예. 교체가 되더니 또 그 이후부터는 한호강 선수가 왼쪽 센터백을 맡으면서 한호강, 조윤성 선수가 기용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게 말은 무한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조합이 계속 바뀌면서 우리 수비 조직력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맞춤이나 무한 경쟁보다는 감독이 마땅한 조합을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이쪽이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시즌 끝날 때까지도 고민이 계속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 센터백 얘기, 그 장석환 선수를 저희가 해봤는데, 그 원래 레프트백을 보던 선수인데, 원래 포지션이. 중앙 수비로, 그 센터백으로 포지션 변화를 해서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 장석환 선수가 올해 12경기 선발 출장을 했는데요. 그 레프트백으로도 나오고 센터백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저랑 이제 강윤님께서 확인하는 이제 기록 사이트에는 그 포지션별로 나와 있지 않고 선수 전체로 이제 그렇겠죠. 나와 예, 있기 예, 때문에 이게 뭐 센터백에서의 장석환 선수의 데이터는 어떻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전체적인 수비 기록은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특히나 경합에서의 데이터가 좋지 않았는데 지상 네. 경합은 경기당 평균 0.5개, 공중볼 경합은 경기당 평균 1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포지션이 윙백이고 또 스타일 자체도 몸싸움보다는 스피드나 위치 선점 등으로 이제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또 경합에 대한 데이터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2부처럼 거칠고 체격이 좋은 공격수를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런 모습 보여줬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석환 선수가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는 뭔가 패스나 공격적인 능력을 믿고 사용한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막상 이제 결과를 보면 장석환 선수가 뭐 대단한 패스를 넣어주거나 그렇다고 공격에서 크게 기여한 부분이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선수의 센터백 기용이 단순히 성공이냐 실패냐로만 봤을 때는 저는 실패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윤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장석환 선수는 19라운드 전남 원정에서 센터백으로 기용이 됐는데요. 이 경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수비 유망주로 기대받던 황인택 선수가 센터백, 그 장석환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네, 맞아요. 예, 황인택 선수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 중반부터 두 선수의 위치가 바뀌어서 뛰기 시작하고 나머지를 장석환 선수는 센터백으로 다 소화를 합니다. 이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아마도 변성환 감독은 장석환의 센터백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 코리아컵 16강 포항 원정에서 다시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을 하고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센터백으로 가용되기 시작되고요. 2004년생의 어린 선수고 센터백 경험이 적기에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빌드업이 시작되는 이기재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건어스님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패스를 주는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왼발잡이 센터백이라 왼쪽으로 높게 올라가 있는 이기재 선수에게 깊숙한 패스를 잘 전달해줬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이기재가 공을 잡는 위치가 중요한데 이기재 선수가 낮은 위치에서 잡으면 그만큼 공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죠. 네, 네. 근데 패스 한 번으로 이기재를 하프라인 넘어서까지 전달을 해주면 좀 더 이기재가 공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바라고 장석환 선수가 중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많지는 않았다. 분명히 보이긴 했지만 많지는 네.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건어스님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좋은 패스를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지진 않았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이 장석환 선수가 또 발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전진 수비를 하는 한호강 선수의 뒷공간을 잘 커버하면서 좋은 호흡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 선수에게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하지만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잘 말해주셨던 몸싸움에서 밀리는 왜소한 체격, 그 다음에 피지컬로 밀어붙인 상대에게 공략당하는 아쉬운 모습들 때문에 시즌 후반에는 다시 중용받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 시즌이 프로 데뷔 시즌인 선수가 16경기나 출장했고 선발로도 많이 출장했다는 거는 저는 성공적인 데뷔 시즌이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인마크와 스피드, 빌드업에서 그래도 꽤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풀백이나 센터백으로도 가능성이 엿보인다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많은 기회를 받고 또 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감독의 눈에 들면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장석환 선수 키가 센터백 치고는 크진 않죠. 180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딱 180인데 요즘 센터백들은 뭐 거의 185 이상 하니까요. 분명히 큰 피지컬은 아닌데 센터백에서도 그런 볼 센스와 디펜스 센스가 있어가지고 잘하는 선수들 역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의 칸나바로도 있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이 선수 풀백 출신이었어요. 바르샤의 푸올 선수도 178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장석환 선수도 팀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성장을 더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 분명히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시즌을 대비했을 때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달라지고 강해진 장석환 선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한호강 선수에 대한 팬분들의 비판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앙 수비진 가운데서는 가장 베스트 멤버로 기용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연기훈 감독님 때도 그랬고 뭐 부상이 있었지만 변성환 감독님 오셨을 때도 그랬고 감독님이 바뀌어도 다 주전으로 기용을 했단 말이죠. 어떤 부분을 보고 이 선수의 어떤 부분을 보고 주전으로 기용하셨다고 보셨습니까? 이번 시즌 한호강 선수는 5라운드 청주전에서 나온 오른쪽 무릎 내측인대 부상으로 시즌 초중반 15경기를 결장을 해요. 22라운드 천안 원정에서 복귀한 이후 30라운드 천안과의 홈경기를 제외한 전경기를 출전하면서 수원 수비의 핵심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변성환 감독의 수비 핵심으로 활약을 했죠. 후방에서 전개를 돕는 것은 물론 변성환 감독 수비 전술의 핵심인 전진 수비를 통한 상대 공격 차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후방을 책임졌습니다. 먼저 패스와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총 1,436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리그에서 20번째로 많은 패스를 연결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포지션 상관없이 네, 20번. 20번째니까 굉장히 높은 높네요. 순인 거죠. 경기당 기록도 68.3개로 팀 내 최다입니다. K리그2에서 주전으로 활약한 다른 팀의 센터백들이 많아야 경기당 30개 후반에서 40개 중반,
공을 좀 많이 만지는 선수가 50개 정도의 패스를 연결했던 거와 비교하면 독보적인 수치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센터백끼리 주고받거나 우리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골키퍼에게 돌리는 패스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연결하는 전방 패스도 총 533개로 웬만한 미드필더보다 많은 리그에서 전체 22개 수준. 그렇군요. 네. 전방 패스를 533개를 시즌 동안 연결했는데 이게 리그에서 22 수준입니다. 경기당 25.3개로 평균 기록이니까 동률인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호건 선수가 그 선발 출전한 경기가 적기 때문에 평균 기록으로는 리그 2위를 기록을 해요. 경기당 평균 기록으로는. 이전 팟캐스트 방송에서 수원이 15m 이상 30m 이하의 거리를 연결하는 중거리 패스를 가장 많이 사용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호광 선수는 총 835개, 경기당 39.7개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중거리 패스를 성공시킨 선수예요. 네, 센터백 간의 거리가 멀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전진해 있는 좌우 풀백에게 깊숙이 패스를 찔러 넣으면서 빌드업에 기여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센터백들이 뒷공간을 내주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불만을 선수 개인들에게 갖고 계시는 경우를 좀 많이 봅니다. 그 대표적인 선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한호강이었고요. 조윤성 선수도 물론 그랬죠. 네.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선수들의 전진은 절대적으로 전술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지 개인의 판단 미스가 아니라는 것을 뭐 제가 보는 식견에서는 말하고 싶어요. 네네. 변성환 감독이 축구에서 센터백의 전진은 필수적입니다.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구사하면서 촘촘한 라인을 구성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수비 전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리스크들을 센터백들이 다 뒤집어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비수의 본분인 수비에서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클리어링을 총 106개로 리그에서 20위를 기록했고 루즈볼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획득은 총 186개로 우리 팀 수비수 중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아쉬움이 없던 것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 팀 수비의 핵심으로 전술적인 역할까지 잘 소화하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거의 뭐 변성환 감독님의 페르소나였죠. 그렇습니다. 네, 건너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센터백의 능력을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저는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정감이죠. 예. 네. 그래서 한호강 선수는 그 안정감 측면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한호강 선수가 볼을 잡으면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도전적인 선택보다는 이제 강윤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안정적인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 센터백이 볼을 잡으면 앞선의 미드필더에게 주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선호하실 텐데요. 저도 지금 센터백을 쓰고 있는데 전방에 미드필더를 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감독들은 그런 패스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패스가 끊겼을 때 끊길까 봐. 굉장히 치명적인 역습 찬스를 맞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호강 선수가 그런 안정적인 패스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용이 됐다는 얘기는 변성환 감독도 결국에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볼만 잡으면 주구장창 횡패스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호강 선수의 전방 패스 숫자는 강윤님께서 방금 언급해 주셨듯이 경기 평균 25.38개로 리그 2위입니다. 물론 횡패스가 경기 평균 38.24개로 리그 2위이긴 하지만 의외로 전방 패스가 많은 선수였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호광 선수는 공중볼 경합이 되게 좋은 선수로 경기 평균 4.1개로 리그 8위의 기록이고 이런 공중볼 능력을 통해서 리그 2골을 기록했으며 맞아요.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는 위협적인 그리고 우리에게는 든든한 선수였기 때문에 계속 중용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군 문제가 껴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제일교포 신분의 선수고 이제 국내에서 선수로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번 시즌까지 하고서 결별하는 게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확정적이었지만 최근에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아직 뭐 자세한 얘기 나온 건 아니지만 1년 더 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년 연장되면 수원과 재계약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 활약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센터백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1년 연장이 가능하다면 한호강 선수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새 판을 짜서 리빌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주전이 아니라 서브 자원으로 분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음, 길어야 1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 판을 짜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가능하다면 젊고 실력 있는 선수를 영입해서 세 판을 짜고 한호강 선수가 그 뒤를 백업으로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림이 베스트이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선수의 몸값이겠죠. 얼마나 비싸냐에 음, 따라서 비싼 네. 선수를 백업으로 둘 수 없으니까 네네. 이 선수의 몸값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강유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함께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건우스님 말씀처럼 공중경합 승리가 리그에서 총 86회나 승리를 해요. 경기당 음, 4회 정도 승리를 하고 리그에서 10위 정도 기록입니다. 높이도 훌륭합니다. 또한 팀에 대한 충성심까지 있는 선수였어요. 그 빅버드 마지막 경기에서 더 이상 빅버드에서 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우리 마지막 경기들 때마다 감회에 젖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팀에 굉장히 녹아든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는 잡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양영무 선수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음,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들이기보다 팀 내 적응이 완료된 리그에서 수준급 수비수를 재계약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분 다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활용법에 의해서는 조금의 이견차가 있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선수들 말고도 센터백 자리에는 황인택 선수도 잠깐 나왔었고요. 유스 출신이죠. 아직도 유스입니다. 이 선수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고정현 선수도 깜짝 선발로 나온 적이 있었죠. 아무래도 유망주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는데 잠깐이었지만 패널 여러분들 활약상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짧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인택 선수는 이번 시즌 총 3경기, 선발 1경기, 교체 2경기로 출전을 했습니다. 아마도 선발로 출전했던 전남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난해 포르투갈 이스토릴 프라이아로 임대를 갔고 그곳 유소년 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뭐 교체로 나왔던 경기에서는 경기를 마무리 짓는 데까지 잘 활약을 해주기도 했어서 좀 평가가 좀 애매한 선수이기도 해요. 뭐 줄곧 청소년 대표에 소집되었던 유명한 선수이고 2003년생으로 이제 막 성인 무대에 데뷔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좀 더 키워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정현 선수도 마찬가지죠. 황인택 선수보다 3살이나 어리고 키가 190이 넘는 장신 센터백 자원이기 때문에 미래가 촉망받는 선수이긴 합니다. 리그 한 경기 출전이 그쳤지만 데뷔전 치고는 준수했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도 조금씩 기회가 주면서 미래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들려주시죠. 황인택 선수는 일단은 본인의 포지션인 윙백에서 실력을 키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왼쪽 윙백에는 워낙 쟁쟁한 경쟁자가 많다 보니 저는 가능하다면 하브리그라도 좋으니까 임대를 가서 좀 많이 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하고요. 권종현 선수는 경남전에 나와서 활약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팀에 남겨서 컵 대회나 혹은 좀 이렇게 로테이션 자원으로 기회를 좀 받아서 차근차근 실력을 좀 키워 나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픽은 고정현 선수 떡상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 시즌 당장 그런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 포텐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네, 고정현 선수 듣고 있으면 연락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름부터 좋잖아요. 고종. 네, 또 우리가 고씨들이 또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수원 고씨들이 그 소리구나. 난 고종에서 그 네. 조선 임금 말하는 건가? 그거 말고요. 게임은 멀리 해야 하여튼 되겠네요. 아, 그거 루머래. 맞아요. 그래요? 그거 루머래. 아덴으로 그러시면 안 연봉을 됩니다. 받았다는. 예. TV 출연도 좀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네, 저기 고정수 선수는 저의 히어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또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 수원 축구는 더 강해져야 됩니다. 특히나 리그에선 수비가 강해야 합니다. 센터백 자원들 지금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이고 이걸 어떻게 보완했으면 하십니까? 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개별 취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선수가 영입되면 좋을 것 같은지 재미삼아 이야기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내년에도 아마 올해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상대 역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 그리고 후방에서 얼마나 질 좋은 전방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점을 비시즌에 잘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만약 영입이 가능하다면 이제 서두에 나왔던 충남 아산의 이은범 선수나 부천의 홍성욱 선수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선수가 영입된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외로 보통 이렇게 개별 취향을 물어보면은 좀 네임밸류 높은 선수들을 부르는데 좀 더 내실 있는 네, 선수라 해야 될까요? 예, 젊고 그런 선수를 유망한 자원이죠. 네, 픽해 주셨고요. 우리 팀 오면 또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강윤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건우스님이 말했던 부천의 3백 중 한 명이죠. 홍성호 선수. 그다음에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아닌 그냥 이상혁 선수. 그다음에 서명관 선수 이렇게 세 명이 벌써 K리그 1 팀에서 오퍼들이 막 있다라는 벌써요? 루머들이 들려요. 그리고 그 충남 아산의 두 선수에 대해서도 홍기욱, 이은범 두 선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한도 선수도 또 좋은 오퍼들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막 들리더라고요. 좋은 선수들은 확실히 빨리 알아채가는 것 같습니다. 보완점에 대해서는 저도 건너스님과 완벽하게 같기 때문에 후방에서 질 좋은 패스, 뒷공간에 대한 역습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할 수 있는 선수가 오면 좋겠죠. 아니면 전술적으로 그걸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어떤 선수가 오면 좋을까? 현실성이 없는 선수 한 명, 현실성이 조금 더 있는 선수 한 명 이렇게 두 명을 꼽아봤는데 네네네. 재밌겠다. 현실성이 없는 선수라고 치면 제가 아주 오래전서부터 좋게 평가해온 조유민 선수. 지금 중동가 있죠. 예. 조유민 선수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23시즌 우리 대전과의 홈 경기에서 조유민, 이진현 선수가 경기를 그냥 다 지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선수들은 탐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적이지만 참 잘한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 선수가 영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조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선수를 고민해보면 부산의 조위재 선수입니다. 위재. 네, 이 선수가 부상으로 많이 출전하지 못했어요. 이번 시즌엔. 큰 부상을 당했거든요. 십자인대인가 다쳤을 거예요. 근데 이 선수도 이제 어린 2001년생으로 매우 젊고 23시즌에는 32경기를 뛰면서 주전으로 뛰었어요. 근데 우리 라인이 높게 올리는 팀이잖아요. 이 선수가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체격까지 189cm로 좋아요. 좋네요. 예. 네, 그래서 부산이 놓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긴 하지만 최진무까지 데려와가지고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올 시즌에 이 조이지 선수가 부상이 없었으면 이한도와 아주 강력한 센터백 라인을 구축을 해서 부산 성적이 조금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시즌은 거의 그냥 날렸기 때문에 부산이 놓아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영입한다면 참 기대할 만한 선수다 해서 조이지 선수 꼽아봤습니다. 저희가 재미삼아 이렇게 이야기해 봤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이적 시장에 저희가 이렇게 다뤘던 언급했던 선수들이 온다면 돗자리 깔아야죠. 누구누구 줄게 네. 조이제 준다 그러면 주고 싶을 정도의 선수이긴 해요. 그래요? 네. 네. 그럼 과연 수원에 올 수 있는지 이번 이적 시장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또 센터백 제가 봤을 때는 영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예. 아웃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적 시장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수비, 센터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백의 사이드백들에 대한 평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드백, 풀백, 윙백 이렇게도 부르는데 사이드백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사이드백에서 출전했던 선수들, 자원들 나열해보면 이기재, 이시영, 배서준 선수도 잠깐 뒤에서 뛰었었고요. 장호익, 임대 가기 전에 이상민 선수도 있었죠. 사실상 이기재, 이시영 체제로 왔는데 이번 시즌 사이드백 포지션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시즌 이기재 선수와 이시영 선수가 좌우 사이드백으로 전체 시즌을 소화해 주었습니다. 이기재 선수는 시즌 초 부상 여부를 결정하다가 변성환 감독 부임 첫 경기인 16라운드 부산 원정에서부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해 총 21경기를 뛰면서 2득점을 올렸습니다. 이시영 선수는 2라운드 최지목 선수의 부상 이후 부족한 풀백 자리를 메우기 위해 긴급 임대되었고 임대 후 첫 경기인 3라운드부터 체력 관리를 위한 휴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경기를 출전하면서 31경기 1득점 1도움을 기록했어요.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원은 측면 공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이 두 선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슈팅으로 연결된 패스를 나타내는 지표인 키패스의 경우 이기재가 총 24회로 팀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를 전달했고 이시영도 20회로
파울리뉴, 김현 선수 다음으로 많은 횟수를 기록을 했어요. 크로스도 두 선수가 네. 각각 23개로 리그에서 10위권에 드는 기록을 했고요. 한 가지 기록을 더 살펴보자면 기대 위협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XT라고 표시하는데요. 해당 선수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공격을 전개했는가를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팀의 공격 전개에 많은 관여를 할수록 수치가 증가하는데요. K리그에서 매달 테크니컬 리포트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기술적인 하죠. 내용에 네네네. 대해서 네. 리포트를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이 테크니컬 리포트 11월호에 10월달 K리그2 기대 위협급 탑5 선수를 선정했는데요. 이기재, 이시영 선수가 둘 다 탑5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와. 이기재 선수는 약 네. 0.78 XT로 2위, 이시영 선수는 약 0.72 XT로 4위 정도입니다. 몰랐던 또, 예. 네, 랭크에 든 다른 팀 선수들을 보면 경남의 박원재, 천안의 퉁가라, 안양의 마테우스예요. 다 공격적인 자원들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우리 두 선수가 사이드백이지만 얼마나 공격적인 기여가 컸는지를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이기재, 이시영 선수는 사이드에서 공격을 조립해 나가고 또 본인들이 직접 공격에 가담하기도 하면서 수원 측면 빌드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어서 들려주시죠. 퉁가라가 남아있었더라면 3명의 수원 선수가 될 뻔했는데 아쉽네요. 그렇네요. 네.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넘어가야죠. 일단 레프트 윙백은 1라운드에서 최지묵 선수가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장석환 선수가 출전을 했었고, 오른쪽 윙백은 이시영 선수가 급하게 영입되면서 이시영 선수가 거의 모든 경기를 뛰었는데요. 그쵸, 예, 든든했던 오른쪽과 달리 왼쪽은 시즌 초반 장석환, 4월 박대원, 5월 이상민, 변성환 감독이 취임한 이후부터는 이기재 선수가 꾸준히 이기재, 네. 출전을 했습니다. 활약면에서만 봐도 안정적인 오른쪽과는 달리 왼쪽에서는 박대원, 이기재 선수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즌 퐁으로 봤을 때는 센터백과 동일하게 B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B를 주긴 했지만 이 선수의 활약만큼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시즌 초에 부상으로 인한 결장도 있었고 컨디션이 빨리 안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는데 중반부터는 진짜 튼튼했어요. 이기재 선수의 활약. 최근 수원 축구의 중심이 몇 년째 이기재의 왼발인 것 같은데 이기재 선수의 24년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좀 초치는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기재 선수는 올 시즌 21경기 출장을 해서 2골을 기록했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수원 축구의 중심이라고 하기에는 기록이 좀 초라합니다. 물론 이게 그렇군요. 이기재 네. 선수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엄청난 활약을 했다고도 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름값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기재 선수는 경기 평균 2.57개의 프리킥과 2.38개의 코너킥을 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맞아요. 물론 골만 2개예요. 물론 이게 이기재 선수만의 잘못은 아니겠죠. 물론 그렇죠. 떠먹여줘도 뱉어내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유치한테 그러지 마 자꾸. 그런데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리는 선수라면 이 정도의 코너킥과 프리킥을 찼다면 최소 저는 1개 이상의 도움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네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말은 킥의 정확도나 구질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좀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건우스님이 매우 타당한 비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기재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시즌 중반 변성환 감독의 전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좌측에서 만들어지는 공격 작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기재 선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강력한 왼발을 통해서 빌드업의 시발점으로 활약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이기재 선수의 패스 지표를 살펴보면 이번 시즌 총 965개의 패스를 성공시켜요. 이 출전 시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이 패스 중에서 3분의 2에 가까운 630개의 패스를 중앙 지역에서 연결했습니다. 이걸 중앙 지역 패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중앙 지역 패스를 좀만 더 설명해 드리자면 경기장을 총 3등분을 해요. 가로로. 우리 골대에서 가까운 쪽을 수비 진영, 상대 골대에 가까운 쪽을 공격 진영, 그리고 3등분한 그 가운데 지역을 중앙 지역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중앙 지역에서 패스를 시도한 숫자가 중앙 지역 패스, 그 숫자가 630개라는 뜻입니다. 풀백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지역이 아닌 중앙 지역에서 많이 패스를 뿌렸다는 것은 그만큼 전진해서 패스를 전개했고
또 현대 축구의 트렌드 중 하나인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하죠. 네네. 사이드 플레이어들이 중앙으로 가담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 인버티드 풀백으로서도 플레이해주면서 밀드필더의 숫자 싸움에 도움을 줬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패스 방향에 따라 공격 방향으로 보내는 패스를 전방 패스, 우리 수비 방향으로 보내는 패스를 후방 패스, 측면 120도 범위 내로 보내는 패스를 횡 패스로 기록하는데요. 이기재 선수는 352개로 본인이 시도한 패스 중 가장 많은 패스를 전방 패스로 연결합니다. 수비적인 역할을 하는 풀백 선수의 경우 후방 패스나 횡 패스 숫자가 가장 많은데 이와 비교되는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이기재 선수는 변성환 감독 전술에 특히 이제 빌드업의 핵심으로 활약해 주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아쉬운 왼발이었다라는 평가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기록상으로 어시스트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또 이 선수가 빌드업에 관해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의견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는 게 지금 이기재 선수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내년에 FA는 아니지만 수원과 동행할까요? 몸값이 아무래도 팀 내에서 꽤 높은 축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점점 에이징 커브가 올 텐데 아니 벌써 왔을 수도 있고요. 우리도 대안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1991년생으로 내년이면 30 중반에 접어들어요. 내년이면 또 최주목 선수와 이상민 선수도 돌아오고 활동량이 중요한 풀백 자리이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폼 저하가 걱정되는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어린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구단과 금액적인 조건만 맞출 수 있다면요. 2018년 수원으로 이적해서 벌써 햇수로 7년째 뛰고 있고 어린 선수들에게는 본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튜더링이라고 하죠. 네네. 젊은 선수들에게 멘토로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해서 왼발을 쓰는 젊은 선수가 많잖아요. 우리 팀에 장석환, 최지묵, 이상민, 황인택 벌써 4명이나 있는데 이런 젊은 왼발잡이 수비수들이 많은 우리 팀에는 또 필요한 선수다. 멘토로서도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보입니다. 네.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이기재 선수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름값에 비하면 그냥 평범한 활약이었다. 쏘쏘했다. 네. 네. 혹시나 또 제가 못했다고 깠다고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선수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이기재 선수와의 동행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이를 고려해서 단기 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아니라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기재 선수가 이제 35살이기 때문에 풀 시즌을 사실 맡기기에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 복귀하는 이상민 선수도 있고 또 이제 최진무 선수도 있고 장석환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이기재 선수와의 동행 여부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덧붙이면 이기재 선수가 2022년에 계약 연장을 해서 25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확실히 우리 팀에서 뛰고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차기 계약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우리 팀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원 예산이 삭감된 상태라면 정리수순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남아있게 된다면 그만한 더욱 그 가치를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수원의 전통적인 왼발잡이 계보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고정수, 염기훈, 또 홍철도 있었고요. 또 그 계보를 이어받은 게 지금 이기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귀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뛰는 시간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늘 좋은 모습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건너스님에게 칭찬 이름값 이상했습니다 라는 칭찬 평가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내년에 한번 그런 평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의 복덩이죠. 이시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간 수원의 고민이었던 오른쪽 풀백, 라이트백에 대한 고민을 해소해줬습니다. 이시영 선수의 활약상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이시영 선수는 올 시즌 31경기 1골 1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제가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낼 텐데
네네. 올 시즌 수원의 주 빌드업 루트는 왼쪽이라 생각하시나요? 오른쪽이라 생각하시나요? 저 왼쪽이라 생각해요. 전 답을 알고 있는데 네. 아마 대부분 왼쪽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피부로 와닿기에는 딱 왼쪽으로 그렇죠. 보이죠. 이기재 선수도 있고 장석환 선수도 있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패스 숫자를 보면 이시영 선수가 경기 평균 48.35개, 이기재 선수가 45.95개로 이시영 선수가 많습니다. 아,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상하죠? 또한 그러게요. 공격 진영 패스도 이시영 선수가 경기 평균 10.19개로 이기재 선수의 7.71개보다도 많습니다. 예. 또한 이시영 선수는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경기 평균 3개의 클리어링, 1.26개의 인터셉트, 2.74개의 차단, 마지막으로 획득이 8.16개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 포지션에서는 거의 탑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 이거 베스트 부분 안 든 게 아쉽다, 이건 진짜. 그렇죠. 그럴 정도예요. 예. 그래서 공격 포인트가 다소 아쉽긴 하지만 나머지 면에서는 거의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시영 선수의 공격적인 기여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저도 수비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팀에 합류한 이후 체력 안배를 위한 3경기를 결정하고 총 31경기를 뛰면서 총 출전 시간 3,120분, 경기당 97분이라는 대단한 출전 시간을 기록했어요. 철강 왕이기도 하고 체력 왕이기도 할 수 있죠. 수비 지표를 보면 상대의 연결을 끊어내는 차단을 총 85회 기록했는데요. 이게 리그에서 전체 2위. 루즈볼을 우리 소유권으로 가져오는 획득은 253개로 리그 전체에서 13위. 상대의 공격을 걷어내는 클리어링은 94회로 전체 29위입니다. 상당히 높은 지표죠. 거너스님 말씀처럼 리그에서 거의 탑급, 동 포지션에서는 탑 선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공격가단뿐 아니라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수로서의 볼 역할인 좋은 수비까지 해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 최고 영입 중 하나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즌 MVP를 주고 싶은 선수다. 네네. 급하게 임대온 자원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뛰어주었다는 게 참 고맙기까지 한 선수였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수원의 그동안 그 포지션 보면은 빌드업 중심이 상당히 왼쪽에 치우쳐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뭐 염기훈 선수도 있었고 왼쪽에. 그 보면은 뭐랄까요. 왼쪽에 좀 쏠린 현상이 많았는데 특히나 오른쪽 라이트백에 대한 그 갈증이 있었거든요. 예, 확고한 오른쪽 수비 그 자원이 전 없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선수들은 간간히 나오긴 했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오범석 선수 이후로 우리 라이트백이 그렇게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활약한 선수가 있었다고 보세요? 오범석 이후 라이트백. 예. 마땅히 없네요. 그래서 그 고민, 그 수원이 갖고 있던 고민을 잠깐이나마 해소해 주었던 선수가 아닌가 해서 참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패랑 계속해서 팀이 이적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발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근데 부패도 지금 네. 보면 그 우측 풀백 볼 수 있는 자원이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임대 온 거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잘 맞는다면 지나친 이적료만 요구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빅버드에서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경훈 단장님 총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시영 땀을 선수가 완전 영입된다면 내년 시즌 마킹은 이시영 선수로 하겠습니다. 아니 하지 마. 떠날까봐? 하지 마. 뭔가 항상 마킹하면 뭔가 끝이 안 좋았어. 아니, 오래 왔는데 내년에 떠나진 우리가- 않겠지. 노마킹 갑시다. 알겠습니다. 저 농담이고, 예, 이시영 선수 꼭 내년에 빅보드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 들어서 장호익 선수의 출전 시간도 크게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존에 수원이 3백 쓸 때는 활약상이 꽤 컸던 선수였는데, 팀이 이제 포백으로 팀 전술이 변화되면서 가장 입지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호익 선수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벌써 꽤 고참이에요. 팀에 대한 애정도 강하고 예전에 그 인터뷰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북에서 다시 와라 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수원에 있을 겁니다 라고 했던 인터뷰 유명하죠. 하지만 내년 시즌 장호익 선수 볼 수 있을까요? 이 장호익 선수는 이번 시즌 교체 포함 13경기에 출전을 했는데요. 센터백과 좌우 풀백이 가능한 멀티 자원이라는 것과 또 저돌적인 수비에 장점이 있는 선수라는 것을 고려하면 스쿼드 플레이어로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다. 네, 생각합니다.
이 선수 개인의 커리어를 위해서는 이제 93년생으로 30줄에 들어섰고 선수 생활이 아주 길게는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에다 활약하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이제 2016년 수원에 합류해서 상주에서의 군복무를 제외하면 커리어 내내 수원에서만 뛴 수원에서만 선수고 뛰었죠. 예. 팀에 대한 충성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떠난다고 하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기는 해요. 본인이 만족을 한다면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면 이시영 선수의 서브전으로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 포지션에 연령병 대표에 지속적으로 소집 중인 이건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 부분도 고려돼야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예. 코너스님은 어떠세요? 장호익 선수가 올 시즌 풀타임을 뛴 경기보다 교체로 나온 경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센터백으로 출전도 했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 이 선수의 기록을 놓고 잘했냐 못했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다만 올 시즌처럼 이시영 선수가 부상 없이 잘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이시영 선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장호익 선수에게 오른쪽 윙백을 맡길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나이도 아직 어리지 않기 때문에 선수 본인의 그런 커리어라든지 이런 경기를 뛰기 위해서는 이적을 고려해봄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뭐 영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른쪽 윙백에서도 선수 교체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시영 선수 외에 추가로 좌우 풀백이 가능한 선수가 영입이 된다면 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고려해서 선수 본인이 좀 잘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장호익 선수가 나이가 30이 넘었다라는 얘기를 아까 듣고 나서 진짜 놀랐어요. 제 기억엔 아직도 2016년에 그 FA컵 결승전에서 홍철 선수한테 구박받던 모습이 눈에 선하거든요.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노장의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수원과 동행하는 게 뭐랄까요,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정말 잘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팀과 선수가 윈윈이 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건승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으로 각광받는 포지션이 바로 이 풀백, 이 사이드백 아니겠습니까? 뭐 오버래핑, 언더래핑, 뭐 박사 타격, 빌드업의 중심, 뭐 인버티드 풀백,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내년 수원에서는 지금의 우리 풀백 자원들이 어떤 모습을 더 보여줘야 하는지, 그리고 이시영 선수가 잔류한다면 지금의 풀백 뎁스는 만족하시는지, 만족하지 않으시다면, 혹은 이시영 선수가 우리가 영입을 못한다면 또 대체해서 또 영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선수를 이 팀으로 데리고 오시는 걸로 희망하는지, 뭐 그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시영 선수가 영입이 된다면 사실 주전은 걱정이 없죠. 하지만 이시영 선수가 올해처럼 풀시즌을 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서브 자원의 영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가능하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좌우 윙백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영입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리그에서는 윙백이나 윙이 되게 좀 먼 거리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버래핑을 통해서 골라인 끝까지 드리블 한 다음에 골라인에서 크로스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안쪽으로 치면서 컷백을 하는 전술이 좀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그 이태근 선수가 브라이언을 통해서 진심인지 뭐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원으로 이적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태근 선수도 되게 어리고 좋은 선수니까 이태근 선수가 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만약에 풀백 포지션에서 한 명을 데려올 수만 있다면 저는 서울 이랜드의 박민서 선수를 좀 데려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 서울 이랜드로 이적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은 한데, 이 선수가 올 시즌에 34경기 출전해서 5골 7도움을 기록을 했고 나이도 2000년생으로 매우 젊거든요. 공격 지표에서는 이시영 선수는 물론 이기재 선수마저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네요. 스탯이면 진짜. 뭐 저는 영입이 가능만 하다면 박민서 선수가 오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셨군요.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네, 특히나 건어스님은 이제 우리 사이드백 자원들이 좀 깊게 전진해서 올리고 좀 안으로 들어가서 컷백도 하는 그런 전술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윤님 의견도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건우스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우리가 좌측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잘 사용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 좌측 윙에게 1대1을 맡기는 전술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기재 선수는 우리 빌드에서 맡고 있는 역할상 왼쪽으로 쳐져 있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오버래핑보다. 그렇기 때문에 좌측 윙어가 상대 미드필더와 우측 풀백, 상대 우측 풀백 혹은 센터백과 풀백 식으로 두 명의 마크를 동시에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좌측 윙어들이 잘 활약을 못했어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당연히 풀백의 오버래핑입니다. 이 오버래핑을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들어오면 혹은 이기재 선수에게 다른 롤을 좀 풀어주고 오버래핑을 하라고 롤을 적극적으로 부여를 한다면 도움망을 차지했던 그 모습을 다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독이 어떤 전술을 사용하냐에 따라서도 또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현재 우리 풀백 라인업을 보면 주전에 이기재, 이승영 선수고 좌측 서브로는 이제 이상민, 최지목 선수일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그렇죠. 우측 서브로는 지금 라인업상은 장호익, 장호익 선수. 이건희 선수입니다. 수로나 진로나 퀀티티, 퀄리티 모두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오히려 리그 수준급의 퀄리티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보는 시간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리적인 투자로 이 선수들을 다 지켜낼 수 있다면 딱히 풀백에 추가적인 자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센터백 말고 골키퍼 말고 풀백 말고 투자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센터백이나 네네. 중앙 공격수나 이런.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영입을 할 수 있는 총알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자원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좌우를 두 선수 뽑아왔어요. 좌측은 현재 포항에서 부산으로 임대와 있는 김윤성 선수입니다. 네네네. 이 선수가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지금 포항이 왼쪽 풀백들이 많기 때문에 이태석 선수까지 사오면서 부산으로 시즌 중반에 임대와 있는데 만약에 부산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자리가 없다면 이 선수 데리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측은 청주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준 김명순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도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이고 활동량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입하면 꽤 좋은 자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김명순 선수는 이번 시즌 K리그2 우측 수비수 베스트 부분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그 풀백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전에 이태근 선수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눠봤지만, 또 이제 안산 팬분들 들으시고 또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정정을 드리면, 이제 브라이언 군과 이제 이태근 선수가 친구여서 서로 장난치다가 이제 수원 온이 많이 이렇게 장난친 거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태근 선수 좋아해서 혹시나 오면은 락킹은 이태근 선수 갑니다. 일단 이름은 야구 잘할 이름이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요. 레전드 선수 이름이긴 한데 도루 잘할 것 같기도 하고 막.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적 시장 또 보는 재미, 또 이시영 선수의 영입 유무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수비 포지션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그리고 저희들의 의견을 이야기해 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듣기에 불편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뭐라고 우리 선수들을 평가하겠냐만, 여러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이번 시즌 팬들의 시선으로 정리해 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령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안 좋게 평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점, 저희 신나게 이 선수 못해 까야지 뭐 이런 거는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비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고, 다음 주에는 미드필더와 공격진까지 포함해서 자세한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각 패널분들께서
이번 시즌 활약해 주신 우리 수비진 전체 선수들 여러분께 한마디씩 해주시고 끝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 건호스님 또 센터백 보고 계시니까 또 동질감 꽤나 드실 것 같은데 예, 각자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그 조기 축구에서 센터백을 이제 포지션 변경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해요. 아, 형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대신 쳐보니까 정말 힘들더라. 형 어떻게 그렇게 잘 막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 그 셀프 샷아웃. 이렇게 뭐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센터백이란 자리가 되게 힘든 자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팬분들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선수들한테는 일단은 올 시즌 너무 수고했다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호강 선수도 뭐 이시영 선수도 문제가 잘 해결돼서 내년에 꼭 다시 봤으면 좋겠고, 경기에 자주 나서지 못했던 선수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동계 시즌 잘 보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전 선수들은 본인의 자리 빼앗기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실점을 30골 이하로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좋다. 그러면은 진짜 승격한다. 예. 이거.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강윤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포킹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공유하고 싶어서 자료도 찾아보고 저희 나름대로의 해석이나 분석을 준비해 본 거예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 축구에서 힘들지 않은 포지션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힘든데 10번 잘하고도 한 번 못하면 욕먹는 것이 수비와 골키퍼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쉬운 이야기도 듣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 한 해 수원의 골문을 지키기 위해 몸날려 고생하신 선수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분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선수분들이 지키는 것은 단순한 실점이 아니라 팬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멋있네요. 네. 이렇게 두 패널분들의 한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24년 수원 수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반대항 축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그 홍명보 선수를 거의 숭배하다시피 해서 그 센터백 그렇습니다. 예. 이미 센터백 지금은 자리를, 이름을 예. 잃어버리신 분 아닌가? 아니 선수로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백 자리를 이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쉬운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뭐 수비진의 간격, 클리어링, 헤딩 싸움 등 그 마지막에 가서는 제가 이제 플레이가 잘 안 풀리면은 공이 오는 게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실점을 당하면 내 탓인 것만 같아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수비라는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고독한지 잘 느끼고 있습니다. 늘 화려한 조명이 따라다니는 공격수보다는 조금 더 관심 밖에 있는 포지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수원이 실점을 당하면 늘 분해하던 수비 선수들, 고개 숙이던 수비 선수들 모습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이번 시즌 상대 공격수와 특히 상대 용병 공격수들과 싸워가며 크고 작은 부상 달고 뛰셨을 텐데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내년에는 더욱 강해진 강철의 수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에 뛰셨든 뛰지 못하셨든 우리 수원팬 모두가 다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번 휴식기 잘 쉬시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골다방 크루는 다음 주 오늘 다루지 못한 포지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박경훈 단장님, 박민서, 조위재, 김윤성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발총 들고 하셔야 되는 따발총.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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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